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42세 자영업자 한도윤 씨의 이야기인데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차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한 장. 하지만 이분이 선택한 복수 방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혼자서 당하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상대방의 아내와 손을 잡고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불륜 커플에게 정당한 응징을 가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말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내와 함께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행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아내 이름은 서연입니다. 37살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대견했습니다.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자기만의 사업을 꾸려나가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내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어가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아내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미안해. 거래처 사장님이 계속 잡아둬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일하니까 편한 옷을 주로 입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이렇게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카톡이 오면 누가 연락 왔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방으로 가져가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통화할 때도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한 거야? 물어보면 거래처 관련 일이야.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제가 더 물어보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간섭해? 내가 일하는 거잖아. 이런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 차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했는데 조수석에 호텔 영수증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분명히 상품 촬영하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품 촬영을 호텔에서 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호텔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비싼 호텔이라는 거였습니다. 상품 촬영 때문에 그런 곳을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설마 내 아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변화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달라진 옷차림,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호텔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커피 타줄까?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제가 의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억지스럽고 어색하다고 할까요? 서연아, 어제 촬영은 어떻게 됐어?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대답했어요. 응, 잘 됐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늦었지만. 그런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아내는 외출할 때마다 거래처 미팅, 상품 촬영, 콜라보 회의 같은 핑계를 댔지만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아내 옷에서 남자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제 것도 아니고 색깔도 달랐어요. 이게 뭐야? 물어보니까 거래처에서 고양이 키우는데 털이 묻었나 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고양이 털이 사람 머리카락과 똑같을까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에 잠금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잠금 같은 거 안 했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잠금을 걸어? 물어보니까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거래처 정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둘러댔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확신과 증거는 다른 거잖아요. 저 혼자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저됐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기분, 지금도 생생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불륜조사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네, 가능합니다. 일단 상담 받으러 오시죠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탐정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 회사원 같은 분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패턴, 늦은 귀가, 호텔 영수증 등등.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일주일 정도 미행해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구나. 결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 앞에서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고 속으로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어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탐정이 따라가고 있겠구나, 뭔가 발견하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죠.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뭔가 발견했다는 뜻이잖아요. 다음날 저녁 탐정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걷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제가 발견했던 호텔 영수증의 그 호텔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더라고요. 박준호라는 남자인데 나이는 39이고 역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기혼자예요. 유부남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내를 유혹한 놈이 다른 가정도 파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아내는 알고 있나요? 물어보니 탐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초등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까? 그런데 가장 억울한 건 저뿐만 아니라 그 박준호라는 남자의 아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아내는 언제나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하면서 웃으며 물어보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낮에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 별일 없었어. 저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사진을 꺼내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러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준호의 아내에게도 알려주자고. 그분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모르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박준호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서지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접 전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당신 남편이 바람 피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싶어서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누구시고 무슨 일인가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처음 보는 번호에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까 의아했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네, 내일 오후에 시간 됩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날 오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지연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아마 제가 갑자기 연락한 게 신경 쓰였을 텐데도 정중하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제가 왜 연락드렸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최근에 남편분 행동 패턴에 변화가 있었나요? 지연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요즘 들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고 휴대폰도 예전보다 자주 보고.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져온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아내의 변화, 탐정을 고용한 일,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까지. 사진을 보는 지연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탐정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선생님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뭔가 확인하려는 듯 했어요.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연 선생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최소 몇 달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지연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의심은 했어요. 요즘 들어서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변명은 많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고. 그런데 막상 증거를 보니까 현실감이 안 나네요. 저도 그 기분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충격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해준다는 게 폭수 말이에요. 지연 선생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응징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어떨까요? 지연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사실 저도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바람을 피우면서 저희를 바보로 만든 게 분했어요. 지연 선생님과 함께 제대로 된 복수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세요? 물어보니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많이 모아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선생님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냉정한 분이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모든 걸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탐정을 통해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호텔 출입기록,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등등. 법정에서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둘이서 나눠서 부담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미리 선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증거가 충분하네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와 박준호의 패턴을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언제 만나는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핑계를 대는지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탐정 말로는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서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법적 준비도 다 됐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길까요? 저도 준비가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날에 맞춰서 같은 호텔에 방을 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을 포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해서 완벽한 증거를 남기는 거죠. 탐정 말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날로 정합시다. 지연 선생님이 말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정해진 거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마음은 계속 들떠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내 앞에서 티가 날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내가 또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여보, 오늘 거래처에서 신상품 미팅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이제는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싶어서 후련했습니다. 응,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너의 모든 거짓말이 끝난다고 말이죠. 목요일 오후 저와 지연 선생님은 각각 그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아내와 박준호가 사용하는 층 바로 아래층이었어요. 탐정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죠. 5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탐정의 연락이 왔어요. 저와 지연 선생님은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묘하게 흥분되더라고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거니까요. 5시 10분쯤 호텔 입구로 아내와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지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걸 실제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탐정이 미리 확인해둔 방 번호는 1208호였어요. 저희는 잠깐 기다렸다가 따라 올라갔습니다. 폭도에서 대기하면서 변호사와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어요. 정말 하시는 거죠? 지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봤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합시다. 30분 정도 지나서 저희는 1208호 앞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지연 선생님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준비되셨으면 벨을 눌러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딩동. 벨소리가 폭도에 울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후에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서비스입니다. 지연 선생님이 목소리를 바꿔서 대답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바스로브를 입은 박준호가 나왔는데 저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 지연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이분은 서연 씨 남편분이에요. 그 순간 안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보. 아내도 바스로브를 입고 나왔는데 저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서연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보. 이건. 아내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사업 미팅이라고 하지 않았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호텔에서 바스로브 입고 사업 미팅에?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박준호도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 선생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지연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해라고요? 지연 선생님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몇 달 동안 매주 호텔에서 만나는 게 사업이라고요? 그럼 계약서라도 보여주세요.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도 사업인가?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사진, 포옹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오빠, 진정해. 이건 진짜 오해야. 아내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상 친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친해지다 보니까 바스로브 입고 호텔에서 만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해지다 보니까 남편한테는 거짓말하고? 박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도윤 씨,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합시다. 이건 정말 오해예요. 하지만 지연 선생님이 바로 막았어요. 오해라면 왜 아내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 거짓말했어요? 상황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변명하려고 했고 저희는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했어요. 호텔 복도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 불러야겠네요. 지연 선생님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불법 침입이나 사기 같은 다른 죄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은 왜 불러요? 아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불륜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죠. 저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혼 소송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하는 제 모습을 보니까 두 사람이 더욱 당황하더라고요. 오빠, 제발 진정해. 아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속여왔으면서 이제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용서? 제가 비웃었어요. 몇 달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매일 거짓말하면서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시간 보내놓고. 박준호도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도윤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먼저 접근했어요.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서연 씨가 계속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발끈했어요. 뭐라고? 내가 먼저? 당신이 매일 연락하면서 만나자고 했잖아.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먼저 연락했어? 당신이 사업 콜라보 하자면서 개인 연락처 달라고 했잖아. 박준호가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호텔에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거짓말하지 마. 아내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한테 외로우니까 위로해달라고 했잖아. 아내랑 사이 안 좋다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지연 선생님이 차갑게 웃었어요. 사이가 안 좋다고요? 우리가 언제 사이가 안 좋았나요? 당신이 바람을 피우니까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두 사람의 추한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집에 가서 짐 싸. 이혼 소송 들어간다. 담담하게 말했더니 아내가 더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제가 되물었어요. 아이들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안 했겠지.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야?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호텔에서 놀았다고? 박준호도 지연 선생님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지연 선생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봅시다. 호텔 직원들이 소음 신고를 받고 올라왔어요. 손님들, 다른 투숙객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했는데 상황을 보고는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을 자주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과했어요. 호텔 직원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갔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지연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증인도 있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모두 진행하겠습니다. 아내와 박준호는 계속 빌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데 그걸 완전히 배신한 거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와 지연 선생님이 일어섰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법적으로 제대로 끝장내야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내의 추한 모습, 박준호의 비겁한 변명들, 서로 책임 떠넘기는 모습까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진실을 알았으니까 떳떳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만나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상의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매우 유리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와 지연 선생님은 각각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기로 했습니다. 박준호는 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으니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제 아내는 지연 선생님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최대한 높게 책정해 주세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응징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연 선생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계속 연락하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 온갖 변명과 사과를 보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복구될 수 없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정말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런 식의 문자가 하루에도 몇십 개씩 왔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호도 지연 선생님에게 비슷하게 연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사과한다고 연락해요. 심지어 퇴근길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지연 선생님도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무시하시는 게 낫겠어요. 지금 뭘 해도 소용없으니까. 제가 조언했더니 지연 선생님도 동의했어요.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미 선을 넘었는데 뭘 해도 의미 없죠. 한 달 정도 지나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아내도 박준호도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조정보다는 판결을 받고 싶었어요. 조정 당일 법원에서 오랜만에 아내를 봤어요.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보고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말리더라고요.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조정실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쪽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 측에서는 일시적인 실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조정위원도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조정이 성사되리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판결을 받고 싶었거든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까지. 변호사 말로는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박준호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 선생님의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둘 다 법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호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불륜 스캔들이 업계에 퍼지면서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거죠. 온라인 쇼핑몰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서 소문이 빨리 퍼졌어요.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남편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박준호와 함께 이미지가 실추된 거죠.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드디어 첫 번째 재판 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내와 박준호가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저희 측에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호텔 예약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등. 증거가 너무 많아서 제출하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일시적인 실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을 보니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만났습니까? 재판장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상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호텔에서 몇 시간씩 보낸 기록, 개인적인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사업상 만남이라면 왜 호텔에서 몇 시간씩 보냈습니까? 지연 선생님 측 변호사가 추궁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박준호도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추한 모습이 더 드러났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 다 기혼자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탐정이 증인으로 나와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났고 호텔 출입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사업상 만남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호텔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자주 보는 커플이었어요.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오셨고 항상 같은 시간대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셨습니다. 이 증언으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아내가 증인석에 나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속인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재판장의 말에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박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모든 잘못을 했습니다. 서연 씨는 피해자예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증거로 둘 다 동의하에 만났다는 게 명확했거든요.
피해자라면 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만났습니까? 지연 선생님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강제로 만난 것도 아니고 둘 다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한 것 아닙니까?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변론에서도 상대방 변호사들이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했어요.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하며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지연 선생님과 눈을 마주쳤는데 둘 다 후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잘 끝날 것 같네요.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제가 이혼 재판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확신했거든요. 2주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 선고가 시작되었어요. 피고는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했고 이는 혼인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은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한다. 불륜으로 인해 아내가 불리한 조건을 받게 된 거예요.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위자료 금액을 듣는 순간 아내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마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자업자득이죠. 박준호에 대한 상간자 소송 판결도 같은 날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유부남으로서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것 같았습니다. 지연 선생님에 대한 제 아내의 위자료도 3천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법적으로 정당한 응징을 받은 겁니다.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는데 아내가 다가왔어요.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준호도 지연 선생님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지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지연 선생님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서 든든했어요. 지연 선생님도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각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의심하고 괴로워하던 날들이 모두 끝나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후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박준호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불륜 스캔들이 업계 전체에 퍼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죠. 지연 선생님과 통화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남의 가정 파괴해놓고 자기 사업까지 망치다니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준호와 함께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몇 달 후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는 두 사람이 완전히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모습이 진짜 속마음이었나 봐요. 결국 둘 다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거죠. 반면에 저와 지연 선생님은 각자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저는 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지연 선생님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물어보곤 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 잘 적응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서로 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어느 날 지연 선생님과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연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맞아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해요. 저도 동의했어요. 의심하면서 사는 것보다 확실히 정리하는 게 나았어요.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지연 선생님이 궁금해했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둘 다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사업도 다 망했고 서로 연락도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렇군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요. 지연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남의 가정 파괴하고 자기들도 망했으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화를 하면서 정말 통쾌했어요. 우리가 당한 피해에 비하면 그들이 받은 응징은 당연한 거였거든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른 거죠. 마지막으로 지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우리 성공했네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옳은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요. 이제 각자 인생을 새로 살아갑시다. 제가 답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요. 그렇게 우리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대가를 치렀어요. 반면 우리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정말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정의를 실현했으니까요. 흔들림 없는 결별, 그리고 통쾌한 정의의 실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말이었어요.